예, 참 많은 논란을 가져왔던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문제, 스튜어드십 코드 문제는 결국은 일단 한진 칼에 대해서만 적극적이라기보다는 제한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다라는 정도로 결론을 좀 냈습니다. 대한항공은 그나마 주주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오늘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결정의 의미, 그다음에 이게 앞으로 이제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 경영학과 이준서 교수를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좀 총평이라고 그럴까요? 오늘 국민연금의 결정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현 제도 체제하에서 결정할 수 있는 뭐 가장 합리적인 아니다라는 뭐 좀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합리적이다. 네, 합리적이다. 네. 네, 우리 앵커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의결한 것이 한진칼에 대해서 제한적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를 의결을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한진칼에 대해서 주주권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게 경영 참여형 주주권 행사였거든요. 경영 참여형. 경영 참여형. 예. 그래서 이제 그 경영 참여형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뭐 소극적이 주주권 행사라는 것은 무슨 뭐 의결권 행사를 사전 공시한다거나 배당 관련된 내용을 이제 소극적 주주권 행사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영 참여형 주주권 행사라고 하는 것은 뭐 임원의 선임 해임, 그리고 뭐 정관 변경 이런 것들이 경영 참여형 주주권 행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임원의 임기가 다 돼서 재선임을 반대하는 거는 소극적인 경영적 주주권 행사고 아예 그냥 이사를 선임을 한다거나 해임을 하는 거는 경영 참여형 해임이나 선임은 경영 참여형. 그렇죠. 주주권 행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걸 적극적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비슷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경영 참여형 주주권을 행사했을 경우에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5% 룰이라는 게 있고 10% 룰이라는 게 있는데 그렇죠. 5% 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5% 이상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1% 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공시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고요. 공시를 하게 되면 국민연금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기관 투자가인데 그렇죠. 투자 전략이 노출된다는 그런 이제 단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0% 룰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건데요. 그 1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제 투자 목적에서 경영 참여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벌어들인 수익, 그러니까 단기 차익이 되겠죠. 단기 차익을 이제 반환해야 되는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겁니다. 근데 그게 10% 룰이 왜 생긴 겁니까? 그게 이제 왜 생긴 게 아니라 자본시장법에 아예 그런 규정이 아예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10% 룰을 만들어서 그거를 반환하게, 그러니까 수익금을 반환하게 만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대주주들의 그 뭐 주가 조작이라든가 내부 이런 거래 것들 이용 그렇죠.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선의로 법은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그 10% 룰이 이번에 국민연금에서 이제 대한항공 한진칼에 대해서 주주권 행사를 했을 경우에 가장 문제가 됐던 거고 그렇죠. 투자자들이나 국민들이 우려를 했던 사항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아주 신의 한 수를 뒀다. 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게 대한항공 대신에 한진칼에 대해서만 지금 제한적 경영 참여라는 용어를 함에 따라서 10% 룰은 적용을 받지 않고 그냥 5% 룰은 그냥 희생을 하겠다. 그러면 공시는 하되 그 단기 차익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는 걸로. 그러니까 한진칼은 지금 11%가 넘게 국민연금이 갖고 있고요. 그렇죠. 11.7%를 가지고 있죠. 10% 룰에 적용이 되는 그렇죠. 그런 그래서 대한항공 회사고. 대신에 이제 한진칼을 이제 타겟팅을 했던 거고 우리 앵커님도 잘 아시다시피 한진칼이 대한항공의 지주 회사이기 때문에 그냥 뭐 1타 2매의 역할을 글쎄요. 그런 생각도 들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현재 제도 하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결정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표에 나옵니다만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7.3%를 갖고 있고 한진칼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11.4 아니 반대죠. 한진칼에 대해서는 11%를 갖고 있고 한진칼에 대해서는 7.34% 갖고 있고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11.7%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뭐 세게 뭐 한다고 그러더니 결국 용두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한적이라는 조건이 붙은 경영 참여 이 표현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교수께서 보시기에는 이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제한적인 주주권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이제
행사가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좀 알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워드를 보면 제한적 경영 참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경영 참여형 주주권 행사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관 변경이라든가 임원의 선임 해임이라든가 뭐 의결권에 대한 그 프락시 파이팅이라고 하는 의결권에 대한 위임장 대결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경영 참여인데 여기서 말한 거는 제한적 경영 참여라고 하는 거는 경영 참여형의 주주권 행사 중에 가장 약한. 그래서 그게 이제 정관 변경이 되는 것이고 그 정관 변경 중에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한진 칼인 경우에 이제 특별한 상황이 있는 거죠. 지금 결국에는 정관 변경을 하려고 하는 그 문구가 임원이 횡령 배임을 저질러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임원직에서 자동 해임된다라는 거는 정관을 변경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경영 참여형 주주권 행사 중에서 가장 약한 정관 변경 그리고 이제 그게 어떻게 뭐 우연찮게 뭐 아니면 의도적으로 한진칼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만 해도 더군다나 지분을 10% 넘게 갖고 있는 대한항공은 아예 안 하고요. 이 정도만 해도 국민연금이 의도하는 스튜어디스 코드 도입의 의미를 취지를 살 수 있다라고 이제 국민연금은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올바른 방향이고 스튜어디스 코드의 도입 취지를 실행을 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원래 이제 스튜어디스 코드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여러 이제 뭐 의견도 듣고 조율 과정을 많이 거쳤는데요. 이제 가장 이슈가 됐던 게 경영 참여형 주주권 행사를 하냐 마냐를 놓고 끝까지 설왕설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당초에는 2020년부터 경영 참여형 주주권 행사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이제 원래 초안에는 근데 이제 시민단체나 이쪽에서 많은 반대를 하고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의미 없는 스튜어디스 코드가 아니냐. 라고 해서 이제 막 최종안에는 그냥 포함이 되었는데 그 포함된 내용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원들이 기업 가치를 현격히 훼손하는 경우라는 거를 제한을 뒀었고요. 기업 가치를 현격히 훼손하는 경우가 이번에 해당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처음에 그거를 넣고 말고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너무 급진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도 있었고, 근데 이제 적절하게 속도 조절을 해 나간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좋은 제도도 너무 급진적으로 도입이 돼서 불필요한 어떤 사회적 어떤 소모나 논란이 일으킨다고 그러면 그 취지가 훼손될 수도 있으니까요. 충분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네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교수님이랑 일단 전반적인 말씀을 좀 들어봤고요. 이 주주권 행사 관련해서 오늘 결론 나온 내용을 차치하더라도 이 스튜어디스 코드 자체에 대해서도 한번 찬반 양론을 저희가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두 분을 저희가 차례로 전화 연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상명대 서지용 교수 전화 연결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순천향대 김용화 교수 전화 연결해서 각각 스튜어디스 코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명대 서지용 교수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적극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최근 상황에서 이제 오너리스크가 큰 기업에 한해서는 이제 국민들의 어떤 기금 운영의 어떤 수익성 제고 측면에서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대한항공처럼 이 오너나 경영진이 기업 가치를 이렇게 크게 훼손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주주권 행사를 이제 적극적으로 한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국민연금의 어떤 수익성을 좀 더 안정화시키고 또 그 기업의 주주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어떤 그런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국민연금이 단기로 매매 차익을 내서 이렇게 국민들의 이제 기금 운영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어차피 규모도 크기 때문에 국내 주식 대부분을 다 갖고 있거든요. 중장기로 운영하는 시점에서 기술적으로 이제 사고 팔구를 적절히 해가지고 투자 수익을 내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기업의 가치가 좋아져야지 보유하고 있는 주식 가치가 높아져서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국민연금이 그러면은 단순히 재무적 투자로서 뒷짐 주고만 있을 거냐 그건 아닌 것 같고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서 수익률을 높이는데 결국 정치적 목적이 아닌 수익률 제고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기업 지배 구조의 개선을 요구하고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를 해서 실력에 나가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명대 서지용 교수님은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찬성한다.
이유는 수익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말씀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이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반대하는 교수님 얘기 좀 듣겠습니다.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네. 예, 교수님께서도 이제 이 주주권 행사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만약에 국민연금이 주식을 몇 개, 10개, 20개만 주식을 투자하고 있으면 주주권 행사를 통해서 수익률을 올리는 그런 방안들이 검토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국내 기업만 해도 300여 개가 됩니다. 그렇죠. 그 300여 개의 기업에 그것도 보통 1대, 2대, 3대 주주에 속하기 때문에 사실상 마음만 먹으면 300개 기업 모두에 대해서 경영 지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이 공기업화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실제 시장 경제 자체가 사실 앞으로 지속 가능할 것인가 하는 그런 우려까지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외국에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주주권 행사라든지 이런 상황하고 우리나라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 우리나라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수성에 맞춰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교수님 그러면 사실은 이제 교수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스튜어디스 코드가 도입이 된 이유가 이제 이번에 작년에 그 한진 그룹의 이제 오너들이 했던 그런 어떤 갑질이라든가 횡령 이런 부분들 때문이다. 이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도입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그런 문제들을 해소하면서 좀 견제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안이 뭐가 있을까요? 일부 오너들의 이제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제 사법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도 재판이 진행 중이고요.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 사법에 관련된 사항은 사법부에서 해야 되는 일이지 국민연금기금에서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이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갖다가 한다면 그 앞에 우리 토론하신 분도 말씀하셨듯이 수익률 목적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장기적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수익률에 도움이 된다면 또 주주권을 일부에 있어서 행사할 수 있지만 그것도 구체적으로 명확해야 되는 것이고 불명확하게 장기적인 관점이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개별 기업에 대해서 경영 간섭 쪽에 가까운 그런 주주권 행사는 사실은 국민연금에게 도움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님 말씀이었고요.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5% 이상 국민연금이 주식을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300개가 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일일이 이렇게 다 하다 보면은 근본적으로 경제 질서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수익률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는 말이 되는데 그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김 교수님은 반대 입장을 이제 피력을 하시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다시 이준석 교수님과 함께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고 대안을 좀 찾아보는 시간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이 스튜어디스 코드를 이미 도입한 나라들이 좀 있죠. 예, 선진 영국부터 해서 일본, 캐나다 많은 기관들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도 이제 그런 나라들에서 이 제도가 도입돼서 비교적 좋은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우리도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역사가 그렇게 길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이렇게 실증적 분석을 통한 좋은 결과는 안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스튜어디스 코드의 전 단계가 기업 지배 구조에 관련된 내용이고. 기업 지배 구조가 좋은 기업이 수익률이 높다라는 거는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고 그거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스튜어디스 코드가 도입이 되는 경우에 수익률은 증대가 될 것이다라는 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선진국에서 막 도입된 지 몇십 년 돼서 충분한 검증, 충분한 어떤 결과들을 우리가 보고한 건 아니고 우리도 사실 굉장히 빨리 도입을 한 셈이거든요. 비교적 이제 도입이 막 시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장 상황은요. 앞서 이제 서지영 교수님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물론 이제 목적은 수익률 제고고 김용하 교수님도 반대하시지만 수익률 제고에서는 뭔가 좀 필요한 부분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 제도가
앞서 말씀한 대로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을 해서 수익률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거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사회적 논란이 너무 커서요. 이 부분을 한번 좀 지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이제 결국에는 뭐 두 교수님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렇죠. 예, 근데 결국에는 이제 수익률 증대 측면에서 보면 뭐 기관 투자 국민연금 같은 연기금이 주주권 행사를 하는 것이 올바르다. 하지만 이제 우려가 되는 게 그게 이제 정치적으로 독립성을 가지고 수 있을 것이냐, 예. 또는 이제 연금 사회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우려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곡해돼서 왜곡돼서 활용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뭐 복지 쪽 관련된 거를 위해서 뭐 국민연금을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이제 우려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취지, 근본 방향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시는데 예. 그 방법론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부작용들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거고요. 그러려면 그 부작용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독립성이라는 국민연금이 그 주주권 행사라는 데서 독립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독립성 측면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좀 해봐야겠죠. 예. 지금 뭐 복지 쪽 관련돼서 국민연금의 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뭐 그런 얘기들도 좀 이 정부 내에서 나오고 있다는 말씀도 하셨고, 사실은 그 전에 정부들 보면은 뭐 보수 정부 시절 때도 그랬고, 주식시장이 좀 안 좋을 때 국민연금이 좀 주식을 많이 사줘야 된다, 사줘라, 뭐 거의 사실은 뭐 겉으로는 뭐 그게 좋은 게 아니야 그러지만 사실상 이제 압박이죠. 이제 높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면. 그러니까 결국 그만큼 이제 국민연금이 이제 그 수탁구가 워낙 크다 보니까 지금 630조가 넘으니까요. 뭔가 이걸 가지고 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상대적으로 국민연금이 그만큼 독립성이 보장이 안 돼 있다 이런 얘기인 터라. 이 정부에서 그 부분을 좀 근본적으로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예, 이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독립성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제 기금운용본부가 독립이 돼야 됩니다. 국민연금으로 현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국민연금 산하에 존재를 하고 있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운용을 하는 기금운용본부가 독립을 해야만 이 모든 그 뭐 의구심이라든가 논쟁이 좀 불식될 수가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또 전주회가 있고, 그래서 여러 이제 실무에서는 뭐 투자자들이나 이런 와서 어느 전 세계 어디를 봐도 이게 다 그 뭐 경제 중심지에 있지 이게 왜 따로 떨어져 있는 데였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기금운용본부는 반드시 독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일단은 첫 번째가 기금운용본부부터. 그래서 예컨대 외국 같은 경우 이제 캘퍼스, 미국에 이제 가장 우리가 예를 많이 드는 게 이제 미국의 캘퍼스라고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구인데요. 거기는 아예 캘리포니아 주법으로 그 운용 기관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독립이 되는 그런 아예 주법으로 그렇게 지금 명시가 되어 있어서. 걔네들은 그러면 기관이 그런 거니까 아니면 기금 운용만 그렇게 독립을 시키는 겁니까? 기관과 기금 운용 모두 다 같이. 근데 우리는 이제 국민연금이 보건복지로부터 독립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운영본부라도 독립을 시켜 보자라는 그런 취지로 이제 많은 논의들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아주 뭐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데. 그 기금운용본부의 그 위원들이 아시다시피 뭐 정부직 6분, 뭐 재계 그리고 뭐 사용자 뭐 해가지고 전문적이진 않단 말씀이시죠? 전문가, 전문적인 거 플러스 선임 과정이 뭐 추천을 받아서 하지만 결국에는 정부에서 3배수, 5배수 추천을 받아서 정부에서 결정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캘퍼스 같은 경우는 아예 직접 선출하는 의원 비율이 한 4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들의 선출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독립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원래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하부 전문위원회로 의결권 전문위원회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과거에 삼성하고 뭐 제일모직이랑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그랬죠. 문제가 생겨서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이 되면서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의 그 역할이나 책임이 조금 아직까지는 불분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명확하지가 않아서 기구는 확대 개편을 해놓고.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처음 이슈에 대해서 토의를 했는데 뭐 앵커님도 아시다시피 첫 번째 안에는 찬성 반대를 해서 반대가 많이 나왔다. 이번 한진 칼에 대해서.
그러더니 이제 예. 2차 회의를 해서는 그럼 의견만 제시를 한다 기금운용위원회. 찬반 얘기 안 하고. 예. 그러니까 그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가 이게 뭐 의결 기구인지 아니면 자문 기구인지 모호하군요.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찬반을 해서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네. 뭐 의결 뭐 그냥 자문 의견만 주면 되는 건지 네. 어떤 사안에 대해서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 거기서 뭐 전문적인 전문가들이 의견을 줄지에 예. 대한 그러한 세부적인 좀 방향이 좀 나오면 아주 단기적으로도 글쎄요. 독립성 확보 방안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있는 제도를 사실 운용을 잘하면 논란이 좀 덜한데 있는 제도도 운용이 잘 안 되고 말씀하신 대로 기준이 좀 모호하다. 그렇죠. 역할이 모호하다. 예. 뭐 이렇게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좀 먼저 좀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일단 큰 거는 끝났으니까 그래야지 앞으로도 이런 사회적 논란, 소모적인 논란을 좀 덜하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